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임용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 공부법 2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두 번째 영상은 답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고 예고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는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적는다. 지난번에 제가 기출에 대한 너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영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지 않고 30분 안으로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를 푸는 이 데이빗의 머릿속에 출제하신 분을 이제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 이라고 영상을 찍었었죠. 그래서 이분은 일부를 보고 오셔야 사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과 관련된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시기에 적합할 수 있냐면요. 문풀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혹은 문풀을 공부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에는 그 답안으로 수렴되기 위한 제한선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도 뭔가 어려운, 그러니까 시험 상황이라는 것은 극한의 그 긴장감, 스트레스 혹은 트라우마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긴장도를 되게 높일 수 있거든요.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선이 안 보이는 상황이 어쨌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생각한다 라는 것에서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영역에서의 가장 중점을 적는다 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영상에서의 이 모르겠다 싶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영역을 깊이 있게 출제한다. 영역과 영역 사이를 연결지어 출제한다. 지엽적인 내용에서 출제한다. 근데 사실 지엽적인 내용에서 출제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한 영역에서 깊이 있게 출제하거나 영역과 영역 사이를 연결지어 출제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점수의 내가 가고 싶은 점수대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제가 높은 점수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선생님들께서 저의 답안을 좀 분석해 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답안들이 대부분 어떤 점수대냐면요. 커트라인에서 간신히 조금 더 높아, 혹은 조금 아쉽게 모자라, 이런 분들이에요. 조금 간신히 넘은 경우에 1, 2점을 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2차에서 잘못하면 최불합할 수도 있는 점수대일 수가 있잖아요. 뒤집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한 점수일 수도 있고, 사실 0점 몇 점을 넘어도 충분히 뒤집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1, 2점이 높았다 혹은 아쉽게 1, 2점이 모자랐다 라는 분들은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답안을 제가 분석을 해볼 때 물론 고득점자의 답안도 당연히 항상 봤는데요. 매해 바로 이 영역들에서의 판단에서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루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입니다. 제가 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적는 판단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데 약간 무엇을 써야 될지 내가 약간 모호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그 영역에서 조금 깊이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을 써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를 누구나 똑같이 해요. 그리고 암기도 똑같이 다 했어요 라고 했는데 판단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간 간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결정적으로 근데 유의할 점이다 라고 했을 때, 유의할 점이라면 그 영역의 파악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측정 영역이고요. 측정 영역에서는 측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임의 측정 도구, 문화적 도구,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계네. 근데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시계다, 측정의 영역이다 라고 했을 때 측정의 영역에서 두 가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두 가지를 떠올렸을 텐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 이런 사고의 패턴을 갖습니다. 측정 영역에서 시계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추상적인 개념은 우리가 시각화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모래시계라든지 아니면 무게를 양팔저울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는 문화적 도구지. 시계는 임의 측정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인 도구야. 그럼 문화적인 도구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유의점으로 사고에 흐른 분이 있을 거예요. 문화적 도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경험하도록 한다. 그 개념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1번으로 간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판단의 기준에서 애매한, 약간 넘거나 약간 부족하거나 거기에 걸려있는 선생님들의 답안은 굉장히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판단이 1번으로 흐른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계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시각화한다라는 그 영역으로 빠지는 것은 사실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심지어 바로 연결된 소문항에서 모래시계를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 잘못된 판단을 했어도 다시 올라와서 수정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이 공부를 할 때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공부한 실력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되게 많이 푼다라고 해서 이러한 1번에 대한 판단이 좀 해결이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한선이라는 것을 보는 눈은 사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어떤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기본 영역에서의 공부의 충실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은 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문화적 도구라는 것에 근거해서 답안이 나왔어야 되는 그 형태가 1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같은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기조절을 증전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게임을 적용을 할 때, 그래서 게임에서요 설명을 읽어보면 일단 게임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서는 영역이 사회교육의 교수학습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흐름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게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정의나 이런 데서 설명들에서 교재를 읽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통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에 걸려 있었냐면 규칙에 따라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기 통제를 배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조절이 결국은 이 통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을 적어라 라고 하면 게임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래서 제가 2차에서도 강조하고 이건 2차에서 되게 강조되는 거지만 1차에서 설명 꼭 드릴게요 라고 항상 강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 키워드 안에서의 자기 통제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게임은 승패를 가르는 어떤 문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게임 규칙에 따라서 협력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연령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협력의 기쁨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 이게 사실 이 게임의 전체적인 그 지문들을 보면, 교재 지문들의 구성을 보면은 이게 관계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썼을 때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결국은 게임의 설명에서 항상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을 키워드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문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때, 지엽적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판단 능력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둘째 치고, 무엇이 모래성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적인 공부에서 1월에서 6월의 공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해결해 볼 수가 없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정놀이 과정 문제의 형태인데요. 요것에 대한 판단도 비슷해요. 자, 보시면요. 잘못 이게 실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누리 과정 강의를 할 때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뭔가 나올 때 항상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설명을 넣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출제자분께서 요거를 문제화하기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당연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강의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였어요. 평가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어느 범주에 걸렸었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평가의 목적에 따른 방법의 사용이 있었죠. 그러면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집는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못한 분들이 보면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옳은 기준으로 바꿨어야 되잖아요. 근데 옳은 기준으로 바꿨을 때 이 잘못된 부분을 근거해서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었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이런 문제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그 기본서 공부 하는 1월에서 6월의 공부에서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아니라 공부를 했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정확한 키워드를 가지고 써내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다. 그것에서는 약간 틀리는 사람과 똑같은 공부를 했어도 사실 해설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답안의 채점의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영역을 선택하느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서 누구나 내가 그 영역에서 어쨌든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시험 상황에서 노력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아슬아슬한 분들의 점수라는 거는 열심히 사실 공부를 한 분들이에요. 이 합격선에 이른다라는 거는요, 우리의 공부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영역에서요, 암기도 했고 나는 그 영역을 봤어. 공부했어. 나 1월에서 6월까지 시간을 채워서 공부를 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아슬아슬한 그 선에서의 판단 기준에서 제가 아까 두 갈래의 판단 기준에서 항상 뭔가 공통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내가 답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에서는 결국은 기본서 공부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구조를 보면서 관계성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공부가 단순하게 암기형의 공부보다 뒷받침이 좀 되어야 뒤에서 많은 문제를 보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돼서 약간 이런 영역의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냐면, 나는 공부를 이미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런 사고 패턴으로 가면은 약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반복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1번에 대해서 1번 중요한 판단인데요. 이 판단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려면 다시
지금 우리가 지금 4, 5, 6 충분히 남아있어요. 4, 5, 6 늦지 않았어요. 약간 최불합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영역에서 그러면 방황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청킹적 사고는 어휘 선택의 핵심이다. 자, 지금 보시면 타이포그래피, 주변 텍스트, 판형, 이제 기출문제 제가 나중에 해설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꺼내서 답안에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그 문제마다 기준을 말씀드리겠지만요. 오늘은 사실 1, 2, 3번의 주제가 다 결국은 연결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읽기 발달을 위해서 의문인식과 지금 여기 보시면 철자 대응들을 포함하는 괄호와 언어 이해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낱낱이 의문인식, 철자 소리 대응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제가 시험을 확산적 사고를 하시면 위험해요. 수렴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렴적 사고에서 되게 중요한 게 판단 기준에 되게 중요한 게 이 청킹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청킹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처음에 기본서 공부할 때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왜 목차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 공부법 있잖아요. 그걸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뒤에 용어 도식이라고 얘기를 한 그 용어 도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이 청킹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낱낱이 의문인식, 철자 대응, 철자 대응을 포함하는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낱낱을 더 그러니까 낱낱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독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 청킹적 사고를 한다면 이 문장에서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구조가 뭐예요? 괄호와 언어 이해예요. 자, 그럼 괄호와 언어 이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기 발달. 자, 제가 이걸 좀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그러면 이 구조라는 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공부할 때 청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용어 도식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읽기의 발달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괄호. 그리고 여기는 언어 이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여기 해독이 아니라 단어제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낱낱이 보게 되는 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사실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문풀에 있었거든요. 근데 문풀을 이제 풀으신 분들도 아까 말한 그 점수대에 있는 그 분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여기에서 해독을 이제 저 봐주세요 라고 왔을 때 해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기본서에 되어 있고 문풀에서도 풀었지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낱낱이 보게 되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낱낱의 정보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다니면서 그 중에서 의문인식 철자 소리하고 제일 많이 자주 이렇게 인식을 했던 그 단어를 인출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판단 기준에서 공부도 똑같이 했고 암기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판단 기준에서는 결국은 수렴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험은 어휘를 선택해서 꺼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휘를 쓸 거냐? 이것이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서술형에서의 핵심 어휘도 결국은 어떤 어휘를 배치할 것인가? 이것이 전부 굉장히 중요하게 이러한 어떤 관계를 통한 위계 질서 이러한 청킹적인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로 묶는 것을 제가 청킹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고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다 합쳐지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킹적인 사고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공부법에서 앞에서 충분히 공부가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이 합격선이라는 점수에서 굉장히 그 마이너스 10점
플러스 10점, 그러니까 총 20점. 여기 합격선이라고 해보면요. 그 밑으로 마이너스 10점, 플러스 10점. 그래서 총 20점을 뭔가 관장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난이도를 높인다라는 그런 문제를 70% 이렇게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영역들,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합격선이라는 거에서 10점 정도 모자라거나 아니면은 되게 그해 문제가 암기형의 문제로 많이 나왔을 때 사실 거의 합격선에 다다르는 점수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막 마이너스 5점, 3점? 그거는 그런 해는 굉장히 드물긴 한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점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점수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 점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사고를 좀 처음부터 공부를 차차 해나가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문제 다시 돌아와 보면 요것도 결국은 어휘의 선택이 중요했잖아요. 왜냐? 틀린 부분은 누구나 찾았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거의 다 가르쳐?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5개 영역을 평가의 틀로 사용해? 이거 당연히 틀리다라는 거 봤었는데? 당연히 틀린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여기서 차이가 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휘를 꺼낼 것인가? 이 판단 기준에서 얘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얘가 어디에서 나온 구조인가 라고 했을 때 평가이들로 사용한다라는 건 방법이죠. 그래서 평가 항목 4가지 중에 방법이었어 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꺼낼 수 있어야 옳은 기준을 쓸 수가 있는 문제인 것처럼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고가 어휘를 꺼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서 공부 안 한 사람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기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옳은 기준에 대해서 틀리게 쓴 분들이 있었다. 자, 이것도 문제를 보는 구조를 이해 못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면 빈도사건표지법에서 공부했다, 암기했다 라고 했을 때 누구나 맞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틀릴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표집의 기준입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기출에서 이미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의에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시간 표집의 기준은 특별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시간의 틀 안에서 행동을 표집하죠. 근데 사건표지법 같은 경우에는 행동사건이 출현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2가지 잘못된 거를 했을 때 요거를 틀리는 분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을 채우는 공부했다 하면은 누구나 맞추는 그 범위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는 공부를 했어도 틀린 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공부를 했어도 틀린 분들은 이런 거예요. 뭔가 안 보이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나 꺼낸 거예요, 답을. 그런 형태라서 그 나머지 한 가지 쓴 답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거를 꺼냈어요. 뭔가는 짜내려고.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하게 관찰된 거를 다 범죄 표시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쓴 분들이 좀 많기는 했는데 어쨌든 짜낸 거죠. 틀린 거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 없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관찰되었을 때 해당하는 범죄에 모두 표시한다를 답으로 쓴 분이라고 해도 조작적 정의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런데 이거 공부 안 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을 공부 안 한 분이 없는데 자, 지금 보면 관찰 전이고 관찰 행위를 하는 순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관찰을 할 때 조작적 정의를 하면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적으로 제가 청킹적인 사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이 청킹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번에서 얘기한 제일 중요한 걸 쓰시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여기서 나와요. 근데 그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향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했는데 왜 안 됐을까? 내가 이걸 실수해버렸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없으면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의 1, 2, 3번이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거기를 맴돈다. 이 뭔가 합격선이라는 거를 앞뒤로 계속 맴돌고 있다. 몇 년째. 혹시 이렇거나 아니면 작년에 좀 그렇게 맴돌다 마지막에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요. 1, 2, 3번에 대한 것을 지금 기본 공부를 할 때 정말 잘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 공부를 할 때 잘해 두시면 나중에 많은 문제들을 문풀에서 보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공부에서 그게 잘 안 되면 문풀에서 허둥대고 그 허둥대는 기억이 결국은 내가 문풀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다시 공부할 때 그냥 먼저 문풀반을 기본 공부를 할 때 기본 공부가 다시 안 되고 내가 암기한 것이 공부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가면서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요. 영역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기술 중에 자기 조절이 필요한 이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제가 전에도 기출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유명한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의 이름으로 물어보는 형태를 보통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 중에서 우리가 이미 시험에 나온 그 문제 개인정서 조절, 대인관계 형성 그리고 적응 기술이라는 문제가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도 제가 여기서 전체 문제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요게 8번 문제였나? 7번 문제였나? 요 전체 문제가요. 사회관계 영역과 사회성 발달의 그 전체 문제가 이게 사회성 발달 문제인지 이게 사회교육에서 우리가 공부한 문제인지 이 영역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답안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1번에서 얘기한 도대체 뭘 쓰라는 문제일까?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 대문항 전체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 대문항 전체는 영역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회관계다. 사회관계다. 사회교육이다. 사회교육 중에 뭐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 중에 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서 차차 순차적으로 결국은 이 청킹적인 사고가 이제 필요했던 그래서 영역 판단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1번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걸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석할 때 다시 해설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무작정 암기 노. 핵심 어휘를 관계 짓는 것이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자, 나의 그림 장면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설명하라 라고 나왔어요. 근데 핵심 어휘를 관계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휘를 뽑을 것이냐가 청kin적 사고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호한 문제는 아니죠. 글과 그림의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글과 그림의 관계를 설명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모호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2번에서 얘기한 그 청개인적 사고에서 어떤 어휘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죠. 의도적으로 지금 보시면 글과 그림이 지금 서로 보완을 하면서 그림에서 엄마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제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엄마가 왜 안 돼? 라고 하는지는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과 그림의 내용이 같은 방향을 취하면서 보완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내용을 보완하는 관계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의 관계성이라면 만약에 일치관계다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면 그냥 명칭만 사실 물어봐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치관계다, 불일치관계다, 혹은 뭐 동행, 비동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설명하라 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이제 넓게 채점이 될 때 답안, 그리고 조금 더 좁게 채점이 될 때 답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두 가지 답안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제시한 답안을 더 기출문제에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동아의 특성, 이게 우리 마지막 모고에서 이거랑 같은 유형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일단
글 텍스트 그리고 그림 텍스트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전개되는 내용이 일치되고 있다라는 용어가 나와야 되고, 이 일치관계에서 되게 특징적인 것이 이 상호 보완한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핵심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두 가지의 관계성을 배치를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넓게 채점된다라면 일치관계로만 해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발전시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치관계 안에서의 관계성, 이 핵심 단어 두 가지의 관계 진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근데 우리가 이거 모국에서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위험한 군에 있었던,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공부를 했는데 약간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데 여기를 뭔가 맴도는 느낌이 있는 그 점수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호보완이라는 단어만 제시를 하고 일치된다는 더 중요한 거를 누락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뽑아서 제시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을 한다 했을 때 키워드 간의 관계를 놓는 거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키워드를 먼저 뽑고 얘네 둘을 관계 지어서 진술하는 공부를 하라고 항상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시험에 나왔을 때 뭔가 아쉽게 쓸 수 있잖아요. 뭔가 채점자 운을 되게 따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자가 좀 이렇게 명쾌하게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핵심 단어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이 명확할 때 채점이 가장 쉽습니다. 채점이 어려울 때는 경험해 봤을 때 뭔가 키워드가 있는데 관계 진술이 이상하거나 이해는 한 것 같은데 핵심 키워드에서 뭔가가 누락되거나 이럴 때예요.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도 제가 이걸 틀리게 했을 때 공부하는 선생님들 사기가 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맞게 해주면, 근데 이게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시험에서 오히려 여기까지 못 나오면 어떡하지? 이 둘 사이에 저는 고민이 항상 있는데, 사실 채점을 해주시는 분도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도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는 그런 퍼센트의 선생님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 경험상 진짜 거기에 몰려있는 선생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자 운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대에 있는 선생님들의 점수는 약간의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으로 들어갈 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핵심 어휘 뽑고 관계 진술한다. 자, 그래서 이 관계 진술이고 핵심 단어, 핵심 어휘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요. 결국은 제가 1부에서 이걸 얘기했었어요. 특수 사례를 개념화하거나 개념을 특수 사례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다. 모든 시험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계성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거 볼게요. 기노트, 이것도 26년도 시험이란 말이에요. 기노트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이제 교재에 있다라고 해도 3단계가 뭔지 알았어도 예시로 만드는 것에서 충분하게 뽑았느냐는 이 방향성이 항상 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특수 사례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을은 충분하게 썼는데 이 미음의 예시가 불충분하게 나오는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공통적인 그 점수대, 거기에 분들이 오늘 저의 1, 2, 3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선생님들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점수대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암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슷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큰 위험한 그 점수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점수대를 선생님들의 그 어떤 저희 경청해 주셨어야 하는 핵심 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그 선생님들이 답안을 제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리을을 썼어요. 리을을 썼는데 이 미음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너가 놀이터에 가고 싶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같이 갈 수 있어. 이게 채점자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뭔가 채점하기에 뭔가 미진해지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에 해당하는 그런 예시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어휘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예시로 만드는 것도 결국은 핵심 개념과 예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시 문제에서 채점해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의 개념 다 암기하신 선생님들이 예시도 그냥 암기해서 기계처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실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다. 이 예시의 A 부분이 이 개념 정의의 A 어휘와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해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 가고 싶으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가자. 요거는 사실 핵심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핵심 어휘를 뽑는다 라는 것에서 무작정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내가 가장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시에 쓰는 문제를 내가 잘하느냐예요. 그랬을 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무작정 암기를 했나? 라는 거를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면은 요거 자체를 문제를 봤을 때 그림 확보를 지금 음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리듬, 한 마디 안에 리듬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요거를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 복기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써도 되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르프 교수법에 근거하면은 요건 악기 연주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악기 연주의 영역에서 1번과 연계해 봤을 때 리듬 악기군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악기 연주의 지도 방안을 썼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했을 때 이 그림 악보를 보고서 이 그림 악보에 대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악기군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 그림 악보를 보고 리듬골을 연주하게 한다라는 방식의 방향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얘가 이제 한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한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무선율 타악기, 그리고 작은 박자로 쪼개는데 더 적합한 그 무선율 타악기,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것까지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도 여기서는 큰 틀에서는 채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 2, 3번은 결국은 제가 연결되는 좀 얘기를 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서, 사실 답안의 작성 기준에서 암기해서 써야 되는 문제는 사실 제가 기준을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문장틀을 좀 연습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인 문제를 중심적으로 제가 이 자료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공통적인 사고의 패턴이나 실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 특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 중에서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청, 듣고 기억하고 적용한다. 이게 강의를 듣는 목적이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듣기가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다시 상담을 해볼 때요, 제가 A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법이든 아니면 이론에 대한 내용이든 A라고 안 하고 B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가 보고 깜짝 놀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저는 듣기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가, 10분이 계시면 제가 A를 말했을 때 A라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B나 C로 그냥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제가 올해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내가 가졌던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이만큼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만큼은 내가 좀 채워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을 때 A를 말씀드렸는데 B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득 차 있는 컵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것을 약간 피하기 위해서 경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냥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경청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잘 듣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 근데 새롭게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결심을 했다라면, 이왕 결심을 했다라면 그렇게 해보는 것 한번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월에서 6월 공부가 결국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공부가 결국은 중요한 건데요. 그 공부는요, 이 땅 속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뿌리 깊은 나무는 꽃을 피우는 시기를 조급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요, 다 이 안에서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모든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거,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거 관련된 것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 있어요. 선생님들이 태어나서 선생님들의 심장이나 두뇌나 팔이나 손가락이나 이것이 모두 만들어지는 그때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요. 깜깜할 때. 그리고 이 꽃을 피우기 전에 요 밑에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1월에서 6월 공부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누구나 빨리 꽃을 피우고 싶어 하고, 지금 A를 했으면 A를 빨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풀이 같은 것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1월에서 6월 공부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채워야 우리가 그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뿌리를 깊게 내리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꽃을 피우자. 그러려면 깜깜한 이때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때가 뭔가 되고 있는 게 맞아? 그래서 될 수가 있어? 이때 있잖아요. 깜깜한 시기. 어둠과 같은 이 시기를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꽃을 피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마음이 좀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저는 이만 가보고요. 다음에 또 어떤 강의가 필요할지 생각해서 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로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랍니다.